네, 세상 돌아가는 스토리를 알아보는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메디케어 사기 사건으로 유죄를 인정한 뒤에 선고를 앞두고 잠적해버린 이 한인 간호사가 지금 14년째 잠적, 그러니까 뭐 도주겠죠. 도주 중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금 당국이 최우선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려놓고 지금 공개 수사로 전환한다라면서 뭐 신원, 얼굴 뭐 다 공개했습니다. 연방보건국의 수사부에 따르면 한인 간호사 57살의 김지혜 씨는 지난 2011년 의료보험 사기 공모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그 LA 지역의 홈 헬스케어 업체에 의해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뭐 메디케어 사기 행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금 혐의를 받고 유죄 인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어디로요? 네. 한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김 씨는 이제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그 대신에 형량을 좀 낮춰주는 그 미국만이 있는 그런 제도 아시죠? 예, 플리바겐. 플리바겐들은 이제 다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후에 그 법원의 출석 명령을 어기고 도주해 버렸습니다. 법원에서 자 이제 네가 다 플리바겐으로 인정 다 했으니까 형량을 우리가 낮춰줄 테니까 이제 나와 법원에 나와 마무리 짓자 했는데 연락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한국으로. 연방검찰은 김 씨가 현재까지도 도피 중이다라면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은 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방당국은 김지혜 씨에 대한 이 최우선 지명 수배를 내린다라면서 이름, 신원 이런 걸 다 이제 공개했습니다. 이런 게 공개되는 것과 그러니까 이제 공개 수사로 전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비공개 수사 왜 엄청난 차이가 있죠. 네, 이름도 공개되고 나이도 공개되고 얼굴까지 완전히 공개돼 버렸으니까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니는 데마다 다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는 거죠. 미국에서 이제 잡으려고. 네. 수사 결과 김 씨가 근무했던 그 LA의 홈케어 업체는 메디케어에 소위 그 허위로 청구한 홈 헬스 그 서비스 명목으로 약 510만 달러를 불법으로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실제 환자 상태와 관계없이 메디케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처럼 허위 의료 서류를 꾸며서 그렇게 돈을 받아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환자들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그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은데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허위 보고하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홈케어를 붙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꾸며가지고 돈을 다 받아먹은 거죠. 실제로는 또 방문하지도 않은 그런 환자를 찾아간 것처럼 그 일일 방문표를 만들어서 전부 다 가짜로 방문표에 방문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걸 리포트에 올려가서 또 돈 받아먹고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연방당국은 김 씨의 소재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으며 한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밝혀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한 신병 확보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는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중 도주해서 한국에서 체포되는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법원의 심사를 거쳐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강제 송환됩니다. 한국에서 형기를 살거나 한국에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즉 한국에서 지은 죄가 아니니까 우린 몰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미국으로 강제 송환돼서 미국으로 들어와서 원래보다도 훨씬 무거운 이제 플리바겐 이런 거 다 없습니다. 혐의 다 인정한 거하고 그전에는 플리바겐 때문에 형량을 좀 낮춰줬는데 그런 거 다 없어요. 그래서 훨씬 더 무거운 형량을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엄청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된다. 네, 이런 겁니다. 김지혜 씨의 사진까지 이렇게 공개됐으니까 한국에서 뭐 어디 함부로 마음 놓고 그 길거리를 다니지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죄 짓고 살면 안 되죠. 네. 자, 미 전역에서 카드 결제 단말기를 노린 신종 스키밍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죄 짓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또 이 범죄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참 세상 돌아가는 얘기 스토리를 전해드리다 보면 8, 90%가 다 이런 얘기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또 좀 알아야 우리가 또 알아야 당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좀 알아놓으시라고 이제 전해드리는 겁니다. 기존처럼 그 ATM이나 주유소 카드 투입구에 그 스키밍 장치를 설치하는 그런 방식에서 요즘은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결제 단말기를 전체를
정교한 가짜 커버로 덮어 씌우는 오버레이 스키밍 수법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BT 카드 같은 걸 많이 사용하는 소형 동네 마켓이나 또는 리커스토어, 또 그로서리 편의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주유소 같은 곳에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그런 카드 결제 단말기와 거의 똑같이 생긴 외형의 가짜 이 핀 패드 커버를 제작해서 순식간에 이 멀쩡한 마켓에 있는 우리가 크레딧 카드 스와이프 할 때 이렇게 긁는 결제 단말기 있죠. 그거를 순식간에 싹 바꿔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레지스터 보는 캐시 보는 분한테 뭐 다른 말을 누가 좀 시킨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나 젓가락 하나만 주세요. 나 봉투 하나만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시켜서 잠깐 돌아서는 순간 순식간에 이걸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만 씌우면 된대요. 네. 그래서 이 장치는 기존 단말기 위에 그대로 덮어 씌우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매장 직원이 잠깐 2, 3초만 딴 데를 쳐다봐도 눈치채지 못하고 이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객이 이제 평소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덮어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 고객이 평소처럼 카드를 긁거나 핀 번호를 입력하면 카드 정보와 비밀번호가 고스란히 범죄 조직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수법입니다. 수사기관 발표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는 주유소, 편의점, 소형 식료품점 등에서 이 카드 스키밍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주유소 같은 때 여러분들 가능하면 캐시로 넣으세요. 뭐 여러분들 뭐 다 선호하는 호불호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최근에 전기차로 바꿨기 때문에 주유소 안 간 지 이제 몇 달 됐어요. 그런데 이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제 주유소에 가야 돼서 가스를 넣어야 되는 그런 차를 탔는데, 불과 이제 몇 달 전 얘기인데, 저는 이게 가능하면 은행에서 몇백 불씩 찾아다가 캐시를 좀 갖고 있었습니다. 캐시로 이제 주유소에서 가스 넣는 게 싸잖아요, 제일.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있었고, 또 하나는 주유소에 카드 단말기에 이 크레딧 카드를 집어넣기가 싫더라고요. 아주 좀 굉장히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게 걱정이 되신다면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그냥 한 40불, 50불 이렇게 갖고 계시다가 가능하면 이제 캐시로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단, 이제 캐시로 넣을 때는 물론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밤중 이럴 때 위험할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여하튼 그래서 이제 주유소가 가장 위험한데, 왜냐하면 그 카드 단말기가 외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유소 직원이나 무슨 주인이 그 단말기를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와갖고 그 카드 단말기를 뒤집어 씌우고 교체하고 다 이렇게 범죄 조직에 특화될 수 있게 바꾸고 하는 걸 안에서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유소 카드 결제 단말기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유소는 오래전부터 대표적인 스키밍 범죄의 주요 타겟이 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마켓이나 식료품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면 그 스키밍 장치 설치 여부를 반드시 의심해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카드 결제할 때 좀 이상한 거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요. 카드를 이렇게 긁을 때 자꾸 이제 인식이 자꾸 실패하거나 안 된다고 자꾸 나오거나 리딩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 카드가 이제 좀 오래돼서 좀 스크래치가 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카드 결제 단말기가 또 오래돼서 잘 못 읽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 범죄자들이 뭔가 새로 이렇게 슬쩍 바꿔놨을 그런 경우에 자꾸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의심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말기에 템퍼, 즉 위변조 감지 경고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긁는 기계에 그게 나타난다고 이제 마켓이나 이런 데서 캐셔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나 이 결제 보류해달라고 뭐 의심스러우니까 보류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변조 감지 경고가 자꾸 뜨면 아마 그 위변조 감지 경고 템퍼라고 하는데요. 그게 뜨면 알아서 그쪽에서 이제 해주긴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평소보다 단말기가 좀 두꺼워 보이는 경우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단말기가 이렇게 얄포롬하게 나오는데요. 거기다 이제 범죄자들이 아까 뭘 씌운다 그랬죠. 근데 그러면 요만큼 한 2, 3mm 정도 두꺼워집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내가 이제 자주 가는 마켓은 내가 알죠. 평소보다 조금 이제 단말기 두께가 좀 두꺼워 보인다라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핀 번호, 이제 버튼을 눌렀는데 그 전과 감촉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 내가 아시죠? 이렇게 버튼 눌렀을 때 느낌. 이제 크레딧 카드 갖고 계신 분들은 누르지 않지만 이제 데비트 카드 같은 경우에 누르죠. 그런데 이제 그 버튼 누르는 감촉이 평소와 다를 때, 무언가 살짝 두 번 눌러지는 느낌, 요럴 때,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카드 집어넣는 그 삽입구가 자꾸 흔들리거나 덜컹거리는 그런 경우. 이게 이제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범죄자들이 무언가를 여기다 씌웠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여섯 번째, 단말기 색상이나 재질이 기존의 색상과는 뭔가 좀 다른, 그전에는 아주 반들반들한 까만 색이었는데 이번에는 같은 검정색이라도 약간 오프 블랙 뭐 이런 느낌이 좀 달라진 느낌이 있다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 마지막이에요. 화면 그 보호판이나 플라스틱 덮개가 너무 깨끗하게 새로 붙은 것처럼 딱 보일 때도 살짝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주의사항이 정부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 기생충, 사이클로스포리아라는 그 기생충이죠. 사이클로스포리아라는 그 증상을 일으키는 기생충. 이게 아직까지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더 문제가 되고 있고요. 좀 더 두려운 거는 이제 드디어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시간주 보건복지부는 어제 그 사이클로스포리아증과 관련이 있는 미국 내 첫 사망 사례가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이제 2명인데요. 모두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시니어들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제 시니어들은 더더욱이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이클로스포리아증은 분변 등으로 오염된 물이나 과일, 채소 등을 섭취해서 감염되는 장질환이라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일주일가량의 잠복기를 거쳐서 설사, 식욕부진, 메스꺼움, 뭐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할 경우에는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 돌아가셨잖아요, 2명.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확산세가 커지면서 특히 이제 고령자들을 위협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2명의 사망자가 나온 거군요. 이 올여름 미국에서 사이클로스포리아증 그 대규모 감염 사태가 계속 멈추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FDA와 CDC 질병통제센터 CDC 이 두 기관이 본격적으로 이 사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염된 사례는 약 한 2만 건 정도 보고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미시간이 제일 심각해요. 미시간이 이제 한 11,000건 정도가 미시간에서만 나왔습니다. 테일러 팜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유통된 그 아이스버그 양상추,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원인으로 지목됐잖아요. 그러면서 해당 제품이 리콜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또 나중에는 또 뭐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그 FDA와 CDC가 조금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오염이 시작된 건지를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가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사이클로스포리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기생충입니다. 오염된 물이나 토양을 통해서 이제 채소에 달라붙어서 전파되는 건데요. 채소를 더욱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한 요령, 그리고 채소를 세척하는 방법. 이건 뭐 2번, 3번 들어도 아깝지 않은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한 2주 전에 좀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뭐 그 정도 자세하긴 아니지만 조금 간단하게 축약해서라도 좀 안전 수칙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사이클로스포리아는 가장 확실한 제거 방법이 조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생충은 약 70도씨, 섭씨 70도씨 정도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뜨겁게 아니더라도 적당히 뜨겁게 가열하면 죽습니다. 때문에 최근처럼 이렇게 감염이 확산되는 그런 시기 동안만이라도 생채소 이 샐러드를 만들어 먹기보다는 살짝 좀 데치거나 좀 살짝 볶는 등 그렇게 해서 먹는 요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인들이 누굽니까? 상추나 깻잎은 또 이걸 또 생으로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자, 생으로 먹을 때의 방법입니다. 샐러드나 쌈, 이 채소 등 생으로 꼭 먹어야 한다면 일반적인 세척보다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충 씻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씻기 전에 구매할 때부터 주의해야 되는데요. 일단 그 양상추나 뭐 상추 이런 거를 통째로 묶여 있는 거를 구매해야
해야 합니다. 통째로 되어 있는 걸 가급적 이렇게 뭐 잘라져 있는 그런 거나 커팅되어 있는, 그래서 커팅돼서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그런 거를 사시기보다는 홀 헤드로 되어 있는, 통째로 되어 있는 걸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두 번째는 겉잎 제거하기입니다. 그렇게 통째로 되어 있는 걸 산 다음에 겉에 이파리를 한두 겹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헤드 부분을 잘라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기생충이 또 헤드 부분에 또 많이 있대요. 자, 세 번째는 드디어 씻기인데요. 흐르는 물, 강하게 흐르는 물에 씻깁니다. 고인 물이나 싱크대 물에 담가 두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되면 뭐 자연적으로 세척이 2시간, 3시간 담가 놓으면 자연 세척이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담가 두고 있는 동안에 이 그 상추에 묻어 있던, 샐러드에, 채소에 묻어 있던 그 미세한 기생충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만 살짝 물 위로 둥둥 떠오르면서 다른 곳으로 번져나가서 다른 것을 오염시킬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물에 담가놓고 2시간, 3시간 있는 건 절대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흐르는 물에 잎을 한 장 한 장 떼어내서 문지르듯이 꼼꼼히 씻어내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앞, 뒤로 문질러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처 부위 도려내기입니다. 멍들거나 상한 부위, 그런 부분들은 기생충이나 세균이 서식하기 더 쉽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거나 버려라라는 것입니다. 도려내기보다는 뭐 버리는 게 좋죠. 그 파트는 뜯어서 버리면 되죠. 자, 참고로요, 또 이제 이런 분들 많은데요. 물에다가 이제 식초를 타서 식초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베이킹소다 같은 거 타서 베이킹소다 물을 만들거나, 또는 채소 전용 그 세척제 있죠. 그거 이제 많이 팔죠. 뭐 트레이더 조스에서도 팔고 하죠. 그런 거를 사용하니까 이거면 안심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식초물이나 베이킹소다물 또는 그런 채소 전용 세정제, 이런 거는 그 채소에 붙어있는 잔류 농약이나 또는 일반 세균 제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사이클로스포리아 같은 그런 기생충을 완벽하게 박멸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정말 깨끗하게 빡빡 세척하거나, 가장 좋은 것은 가열조리해서 먹으라라는 것인데,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조금 민감한 시기, 오염이 많이 멈추지 않고 자꾸 확산되는 이런 위험한 시기에,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또는 좀 고령층, 이런 분들은 가급적 당분간만이라도, 이 뜨거운 여름 당분간만이라도 좀 익혀서 드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스토리는요, 트럼프 대통령 화이팅 스토리입니다. 아, 이건 정말 트럼프 대통령한테 화이팅 해드리고 싶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그 급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낸 그 석유 회사들을 향해서 소비자 판매 가격을 당장 좀 내려라 라고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그 질문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공급 부족 상황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 그런데 지금은 공급 부족 상태가 많이 해소됐고 국제 유가도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빨리 가격을 내려야 한다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그 기업 경영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기업이 돈 벌고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반대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 정유회사 당신들은 돈을 요즘에 너무 많이 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석유 정유회사 CEO들 모여가지고 지금 서로 아마 나 지금 떨고 있니? 뭐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 뭐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쉐브론, 엑선모빌 등 이 글로벌 석유 메이저 회사들 이름 거론하면서, 그런 회사들은 전년도보다 10배 이상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지금 소비자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쉐브론은요, 뭐 10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올해 2분기 122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요건 이제 전년 동기인가 1년 전에 비해서 약 5배 많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조금 이제 부풀리기를 좋아하시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이해는 합니다. 10배까지는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제가 10배 좀 줄인 거고요.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12배라고 그랬어요. 12배 많은 수익을 올린다는데 12배는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고, 계산해 보니까 5배 많은, 그것도 사실 정말 많은 거죠. 뭐 5배, 10배, 12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정말 가격을 내려야 되는 건 맞는 말입니다.
엑선모빌도 지난 1년 동안 전년도에 비해서 순이익 2배 늘어난 145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그 이익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소매 가격, 즉 소비자 가격을 즉시 인하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전쟁이 끝나는 즉시 국제 유가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제 자신을 했는데 이게 하락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라도 그렇고 정치공학적으로 그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 뭐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이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니까 화가 날 만도 하죠. 네. 고유가 부담이 소비자들의 생활비 고통을 지금 계속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가솔린 가격이 낮아져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그 6월 24일이었죠.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라면서 그때 법무부에 도대체 이게 왜 올라갈 때는 빨리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안 내려가는지 이유가 뭔지 알아봐라라고 법무부에 지시까지 했었습니다. 법무부가 얼마나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달 반이 다 돼가는데 법무부는 아직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지시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으로 인해서 과연 대형 정유사들이 소비자 가격을 즉각 내릴지 뭐 요거는 뭐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어찌됐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 화이팅입니다. 더 압박하셔서 그 가솔린 가격 좀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가솔린 가격이 하락이 곧 자동차 가스 넣을 때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그 여파가 결국은 모든 일반적인 우리 생활 물가를 다 내릴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이 석유 물가거든요. 근데 이게 꼭 내려가길 좀 화이팅을 드리겠습니다. 네, AI 산업의 근간이 되는 AI 데이터 센터가 뭐 주민들의 뭐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런 뉴스는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제 새로운 그 시각도 있습니다. 시각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문제죠, 이게. 이란 전쟁을 계기로 이 현대전의 새로운 표적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쟁이 벌어진 페르시아만 주변의 그 AI 데이터 센터가 이 지역의 정유 시설과 함께 미사일과 드론의 집중 공격을 받는 새로운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딱 리스트업 해놓은 공격 목표물이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 내에 자신들이 미국이 우리를 때리기만 하면 우리는 여기를 곧바로 즉각 보복 공격을 할 것이다 라면서 자신들이 만든 그 공격 목표 리스트를 발표했어요. 29곳이었는데 그 29곳에 보면은 리스트에 깜짝 놀랄 만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소유한 중동 지역 내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 이게 이란이 미사일이나 드론으로 때려버리겠다, 폭파시켜버리겠다라는 공격 목표 리스트에 있는 겁니다. 미국과 이란은 실제로 이번 전쟁 기간 동안에 데이터 센터 최소한 5곳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이란이 4곳 공격했고요. 미국도 1곳 공격했습니다. 이란이 걸프 지역 미국 동맹국들에 있는 그 데이터 센터 4곳을 공격했고요. 이 가운데 이제 바레인에 있는 아마존 데이터 센터는 지난 4월 30일에 이어서 얼마 전인 7월 21일 2번이나 공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는 일반 기업들의 시설이죠. 그래서 군사시설이 아닌 그냥 일반 기업의 시설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AI 기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군사작전과 접목되는 그런 현대전에서는 민과 군의 어떤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흐릿해지는 그런 곳이 바로 대표적인 게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란은 그 아마존 데이터 센터 그 공격 이유에 대해서 미국의 군사정보 활동에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를 공격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뭐 이란 말이 뭐 그러니까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란이 그 아마존이 뭐 그런 미국과 군사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뭐 거짓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아마존은 90억 달러 규모의 합동 전투 클라우드 역량이라는 그 사업에서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고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정보 제공이라든지 기술 제공 같은 걸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존뿐만이 아닙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오라클
같은 그 기업도 미국 정부와 국방부와 이런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는 그 중동 지역의 AI 데이터 센터가 아니더라도 여기 본토에 있는 AI 센터를 세우려 해도 사실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얘기는 뭐 여러 번 들으셨죠? 자, 지역 주민들이 왜 이렇게 반대할까? 그 부분은 조금만 좀 알아볼게요. 일단 그 이유는 막대한 전기 소비로 인해서 전기세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기세가 올라가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반면에 그 이익은 그 지역사회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반대로 그만큼 피해를 입은 만큼 빅테크 기업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AI 데이터 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대형 데이터 센터 하나가 중소도시 전체가 쓰는 그 전력 양보다도 더 많은 전기를 쓴다. 뭐 이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실제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커버하기 위해서 전기를 보낼 전력망을 더 많이 확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일반 가정과 지역 내 소기업들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A라는 도시에 데이터 센터가 생기면 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회사가 갑자기 막 전력망을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 데이터 센터 얘네들한테만 받는 게 아니에요. A라는 도시 전체에 분산 부담시켜버립니다. 일반 주민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돈을 더 내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 같은 전력과 관련된 반대 이유 외에도 반대하는 이유는 사실 차고 넘칩니다. 또 하나는요, 냉각용수 부족 문제입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는 초대형 서버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 내뿜는 열이 있습니다.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하루에 수백만 갤런의 물을 냉각수로 소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지역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갖다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물 부족 사태 또는 뭐 물값 인상 사태까지도 걱정해야 됩니다. 전기세 올라, 물값 올라. 반대할 수밖에 없죠. 특히 가뭄이 잦은 이곳 서부 지역이나 또는 이제 남서부 지역 같은 데서는요. 이 데이터 센터가 지역 상수도나 농업 용수를 아예 고갈시켜 버릴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우물을 마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대 이유는요. 또 있습니다. 바로 지속적인 소음 공해입니다. 내부 서버를 익히는 대형 그 냉방 팬 그 소리가 엄청나게 시끄럽고요. 또 비상시에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데 비상시에 가동되는 예를 들어 순간적으로 잠깐 정전이 될 수 있죠. 어디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특히 전기를 엄청나게 빨아들일 때는 순간적으로 과부하가 걸려서 뭐 전기가 좀 정전될 수도 끊어질 수 있죠. 그럴 때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오토매티컬리 이 백업 그 발전기가 돌아갑니다. 그 디젤류예요. 그 트럭이 쓰는 디젤류. 엄청 연기 많이 나고 연기도 많이 나고 시끄럽고 냄새나고 그 디젤 발전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음은 최대 100데시벨에 달한다고 합니다. 100데시벨이 그러면 얼마나 시끄러운 거냐? 정확한 예를 들어드리면 뭐 헬리콥터 소음하고 비슷합니다. 헬리콥터 소음이 딱 100데시벨입니다. 이런 소음이 주 야간으로 하루 종일 이어지게 되면 인근 주민들이 두통, 이명, 불면증 등 극심한 건강 피해를 당할 건 뭐 뻔한 일이죠. 이 때문에 지금 미국 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세워지려고만 하면 주민들도 대거 뛰쳐나와서 시위를 벌이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비록 여기 본토는 아니고 중동 지역 내에 있는 그 데이터 센터라고 하지만 적국의 그 군사 공격의 타겟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뉴스는 참 AI 센터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커다란 요인이 생겨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AI 기술이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니죠. 그렇게 여하튼 기술 발전을 이루어지고 뭔가 과학기술 발전을 이루고 하더라도 문명의 발전은 멈출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애꿎은 지역 주민들의 그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우리가 꼭 좀 같이 공론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소식입니다. 쿠바의 처절한 현 상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와 에너지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쿠바에서 또다시 국가 전력망 자체가 붕괴하는 대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살다 보면
지역적으로 잠깐 전기가 끊어질 수 있죠. 그런 거는 그냥 정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대정전이라는 건 뭐냐? 나라의 한 70%가 전기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사실 나라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 정도 되면. 스페니쉬로 발행되는 언론 인포바에라는 신문에 따르면 쿠바 전력청은 어제 또다시 국가 전체의 전력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전체가 이렇게 전력이 차단되면 뭐예요? 뭐 집에서 잠깐 에어컨 못 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쿠바는 에어컨이 있지도 않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데 전기가 끊어져 버리면 신생아들 그 인큐베이터 이런 거 또 막 산소 마스크 산소 호흡기 끼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뭐 비상 여기저기 이제 응급 시설 연결하고 그런 분들 전기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비상 발전소로 돌리기 전까지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인터넷 끊어지고 다 문제가 되죠.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쿠바의 국가 전력망이 붕괴하는 그 대정전은요, 올해 들어서만 벌써 6번째입니다. 이에 따라서 쿠바가 사실상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그런 기간 동안에 4번이나 잇따라서 이런 국가 대규모 대정전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매우 심각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쿠바는 하루에 국가 전체가 전기를 정상적으로 돌리려면 10만 배럴 정도의 원유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봉쇄 조치로 지금 원유가 들어가질 못하고 있죠. 그런데 쿠바도 석유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쿠바가 자체 생산하는 원유의 양은 하루에 4만 배럴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배럴에 4만 배럴이니까 40%밖에는 못 생산하니까 전기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툭 하면 국가 전체가 다 이렇게 정전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원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발전 시설의 노후화까지 있어서 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 석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발전기 자체가 너무 노후돼서 턱 서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전력망을 다 복구하는 데는 한 100억 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쿠바의 그 외화벌이 핵심 수단인 관광이 완전히 막혀버리기 때문에 쿠바가 지금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은 사실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더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거긴 합니다만은 참 이럴 때 보면 정치 지도자들, 위정자들이 어떻게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는가라는 참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답답하고 한심하고 뭐 안타깝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눈부신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럴 때 보면 참 더 자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꼭 쿠바의 불행을 보면서 우리가 더 상대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럴 때 보면 참 똑같이 가난한 나라에서 뭐 한 50년 전에는 그렇게 똑같이 가난한 나라였는데 그때는 뭐 쿠바가 오히려 한국보다 더 잘 살았죠. 여하튼 그렇게 똑같이 가난했는데 한국은 선진국으로 지금 도약했잖아요. 그런 한국과 비교를 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뭐 한국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2026년 루트 66 개통 100주년을 맞아 아주투어가 특별히 기획한 미 대륙 횡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 나이아가라와 뉴욕,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따라 맞따라 100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아주투어의 루트 66 대륙 횡단으로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십시오. 당신의 행복한 여행 아주투어가 책임지겠습니다.